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했던 순간에도 어쩌면 내가 가장 듣고 싶었던 말. 정희재 지엄, 갤리온 출판사. 한 사람의 어른이 된다는 것. 여러 해 전 10월의 어느 밤, 나는 아랫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 앉아 있었다. 그날따라 성격이 많아 입속으로 솟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다.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은 드문드문 불빛이 여지는 들판을 가로질러 갔다. 잠이 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들고 간 작은 잡지를 꺼내 읽었다. 오래 병고에 시달리던 아버지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내려가는 길이었다. 아버지와 나는 오래 서로의 삶에서 비껴서서 기차의 선로처럼 평행선을 끈 채 달려왔다. 나는 아버지의 9자식 가운데 한 명으로 태어났지만 아버지는 나를 돌아보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바쁜 삶을 살아왔고 그가 이룩한 것들을 지키느라 늘 전전긍긍했다. 그는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가정적인 면에서는 낙제점을 받을 만큼 무심하고 이기적인 가장이었다. 직감적으로 이제 아버지가 지상에 머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으나 기차 안에서 내 마음은 담담했다. 아버지가 끝내 냉담했던 덕분에 일이 침착할 수 있구나. 격정 어린 슬픔과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에 휩싸이지 않아도 되는구나 싶었다. 살아가는 일이나 인간관계나 결국 어떤 식으로든 균형을 맞추길 마련인데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당신도 모르게 내게 큰 선물을 주었구나. 나는 그 선물에 힘입어 글자 사이를 긋돌지 않고 제법 집중해서 잡지를 읽을 수 있었다. 내 젊음의 많은 날들이 아버지와의 눈에 보이지 않는 투쟁에 바쳐졌다. 사람은 누구나 평생에 걸쳐 자기 부모를 넘어서기 위해 애쓰며 살게 마련이란 것을 그때는 몰랐다. 부모를 넘어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아주 성공한 인생이란 것을, 그리고 살다 보면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란 것도 몰랐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경남 하동에서 의사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 남 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성장했다. 해방이 되고 세상이 좌이긴 우이긴 하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 젊은 아버지는 신문기자로 일했다. 그리고 좌익 사상범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 정치범을 취재하는 등 그 당시 젊은 인테리가 겪는 무언가 혼란을 고스란히 겪었다. 그 때문에 잠시 일원까지 바꾸고 도피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는 평생이 시절의 낙인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된다. 아버지는 우연한 기회에 일본에서 비료를 수입해 판매하는 일에 뛰어들게 되었고 이 일로 꽤 큰 돈을 벌었다. 아버지 표현에 따르면 돈을 가만히로 썰어 담을 정도였다고 한다. 한국 전쟁으로 황폐해진 농토의 힘을 돋우자면 질 좋은 비료가 대량으로 필요했기에 아버지는 시대에 들어맞는 일을 찾은 행운아임에 틀림없었다. 아버지는 지역의 거상이 되었다. 제분 공장을 짓고 땅을 사들이고 호텔을 지었다. 그리고 평생 스캔들을 멈추지 않았다. 당연히 평생 가정불화가 따라다녔고 그 결과 나는 아버지가 성취한 부를 누리거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친척집을 전전하며 성장기를 보내야 했다. 나를 친척집에 보낸 뒤 아버지는 나를 잊었다. 어쩌면 안간힘을 써서 잊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아버지는 가정적으로는 불행한 남자였다. 가진 것이 많아지자 정치적으로 안정적인 보호막이 필요해 군사정권 때는 군사정권을 지지했고 그 이후에도 늘 권력을 진 쪽에 눈에 들기 위해 애썼다. 그것이 젊은 시절의 경력을 덮을 수 있는 길이라 여겼고 시대와 편안함과 어울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내 마음은 담담하고 담백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시대와 명욕의 세월을 거침없이 아낌없이 누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나를 앞에 앉혀두고 우리 일가 중에 내 나이까지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하신 적이 있었다. 그것이 생에 대한 불안이었는지 혹은 비록 여러 병을 거느리고 있지만 그때까지 무탈한 것에 대한 안도감이었는지는 모르겠다. 그 말을 하던 아버지의 무심한 표정만이 생각날 뿐이다. 또 한 번은
자동차 뒷좌석에서 지극히 눈을 감은 채 한평생이 잠깐 눈을 감았다 뜬 사이에 흘러간 것 같다고 하셨다. 정말 잠깐이다고. 아버지는 새삼스레 시간의 속도에 현기증이 난 듯 나직하게 되뇌었다. 그때 창밖에서 빠른 속도로 물러나던 나무들과 넓게 퍼져있던 구름 사이로 언뜻 비치던 햇살이 생각난다. 인도 스리나가르를 여행할 때 어느 힌두 사원에서 처음으로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한 적이 있었다. 사람을 말려버릴 듯 내리쬐는 햇빛과 축축한 습기를 뚫고 도착한 사원이었다. 그날 차가운 돌바닥에 엎드리는 순간 운명이란 내가 선택한 모든 것들의 결과물임을 이해했다. 그리고 또 알아차렸다. 내 의지로 그런 환경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억울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설사 지고한 존재의 선택이었다고 해도 그런 선택의 배경에는 내 영혼을 위한 배려가 있었을 터였다. 어쩌면 아버지의 말로 내게서 오래도록 거절당해 온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자각이 이르면 인생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진실이 더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겸손하게 두 손을 모을 수밖에 없었다. 다시 기차 안이다. 그곳이 어디쯤이었을까? 서울역을 출발한 기차가 두세 시간쯤 달렸을 때 눈길을 주고 있던 잡지 위로 갑자기 물방울이 후두둑 번지기 시작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 물방울의 수은지가 내 두 눈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무런 예고도 전조도 없이 갑작스레 눈물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주변 환경은 그대로였으나 알아채기 힘든 미묘한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났다. 알 수 없는 힘이 나를 슬쩍 치고 지나간 것 같았다. 나는 당황했다. 옆에 입석으로 서 있던 이들이 어한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억제할 수 없을 만큼 눈물이 거세게 흘러내렸다. 나는 잡지를 내려놓고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어둠뿐인 창밖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었다. 왜 갑자기 이럴까 알 수 없었다. 전 생애를 간통하는 어떤 슬픔의 힘이 내 몸을 쥐어짜면서 온몸의 수분을 모든 눈 밖으로 밀어내리는 것 같았다. 이유 없는 눈물의 기습 공격 앞에서 나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다 무심코 시계를 들여다봤다. 밤 10시가 넘어 있었다. 나중에야 기차 안에서 내가 울음을 터뜨린 바로 그 시간에 아버지가 운명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전율했다. 핏줄이란 겉으로 무서운 것이었다. 아버지의 영혼이 그 순간 마지막으로 나를 찾아왔던 것일까? 알 수 없는 힘이 우리를 깨워 흔들릴 때는 먼 경계에서 누군가 찾아왔다는 신호라는 말인가? 그때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그로부터 여러 해가 지나 2008년 3월의 어느 날 오후 나는 경북공 근처의 찻집에 앉아 있었다. 그의 8일에는 베이징에서 올림픽이 열릴 예정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중국에 집중되고 있었다. 1950년 중국에게 강제로 주권을 뺏긴 뒤 지금껏 숨죽여 살아오던 티베트인들은 이 시점이야말로 억울한 사정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여겼다. 3월 10일 티베트 라사에서 성녀와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수많은 티베트인들은 고유한 티베트 문화와 인권을 짓밟아온 중국이 인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열 자격이 없다고 외쳤다. 중국 당국은 당황했다. 오로지 하나의 중국이라는 명제로 소수민족을 억압해 오던 과거의 행적이 전 세계에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결국 탱크를 비롯해 무장군인들이 투입되었고 무차별적인 무분별한 발포로 수많은 시민이 죽거나 체포돼 고문을 당했다. 뉴스에서는 연일 티베트 소식이 흘러나왔다. 티베트와 남다른 인연을 맺어온 하루수는 가만히 듣고 있기 괴로운 뉴스들 뿐이었다. 인터넷을 통해 이심전심의 마음을 지닌 사람들이 모였다. 티베트인들의 평화로운 삶의 방식을 사랑하거나 티베트를 여행하며 인연을 맺은 사람들이었다. 전 세계에서 중국의 무자비한 진압에 항의하는데 우리 시민 사회가 이에 대해 침묵한다면 무척 부끄러운 일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우리는 티베트의 친구들이 되어주고자 고 마음을 모았다.
한국에도 티베트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그들과 친구가 되어 유린당한 인권과 자유를 위해 발언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싶었다. 매일 희생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우리는 매일 저녁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와 침묵 시위를 하며 학살을 중단할 것을 중국 당국에 요청하는 서명을 받았다. 관할 경찰서 외삭과 형사가 전화를 걸어오고 중국 대사관 직원이 시위에 앞장서는 이들의 사진을 찍어갔다. 중국 입국을 거절당해 다시 티베트에 갈 수 없게 될까 봐 걱정도 됐지만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때때로 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나가며 항해에 살벌한 분위기를 자아내곤 했지만 참여하는 시민들은 시중 일건 평화로운 분위기를 유지했다. 우리 사이에 티베트가 상징하는 가치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음을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 그날 오전 우리는 3호선 경북공역에서 중국 대사관 앞까지 약 300m 거리를 행진하는 항해 집회를 가졌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위대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가지고 점령하기까지 한 역사가 있지만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이는 대규모 집회는 그때가 처음이지 않았을까 싶다. 시대를 이끄는 힘의 우위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했다. 그 집회를 준비하기까지 티베트의 친구들은 날마다 회의를 거듭하며 바쁜 날들을 보냈다. 평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옷제 투지를 하는 회원들의 앞에 서고 티베트 국기를 든 수많은 시민들이 그 어디를 따랐다. 내가 여행한 나라의 그 어떤 풍경보다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아마도 중국 대사관 앞에서 티베트 깃발이 이렇게 많이 휘날려 본 적은 그날이 처음일 터였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자유, 자유, 티베트. 우렁찬 구호가 거리에 울려 퍼졌다. 방송사와 신문사에서도 열띤 취재를 했다. 진작에 갈 만한 이유 때문에 비록 실제로 보도된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말이다. 중국 대사관을 코앞에 두고 경찰 병력이 켜켜이 바리게이트를 치더니 행렬을 가로막았다. 경찰 책임자는 더 이상 갈 수 없으니 여기서 돌아가라고 했다. 할 수 없이 임순례 감독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성명서를 읽었고 중국 대사 앞으로 보낸 항의 서한과 시민들의 서명이 담긴 명단을 대사관으로 던졌다. 봉투는 잠시 공중에 포물선을 그린 뒤 대사관 앞들에 떨어졌다. 그리고 시위대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간 티베트인들을 상징하는 퍼포먼스로 다같이 티베트 국기를 감은 채 거리에 들어누웠다. 나도 누웠다. 3월의 길바닥은 손을 하다 못해 싸늘했다. 항해 집회를 마치고 찻집에서 후소개를 언언하기 위해 몇 명이 모였다. 혹여 돌발 사태가 벌어지진 않을지, 경찰과 충돌하진 않을지 아침부터 긴장 속에 몇 시간을 보낸 뒤 그제야 한숨을 돌리는 참이었다. 그때 한 노인이 찻집에 들어와 안쪽 의자에 앉는 모습이 보였다. 얼굴이며 기웃덩거리는 그림새가 영락없이 아버지였다. 그럴 리가. 나는 눈을 의심하며 노인을 바라봤다. 정말이지 아버지를 많이 닮은 분이었다. 그 순간 나도 몰랐던 내 마음 한 조각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버지가 그리웠던 것이다. 내게 참으로 매몰찼던 아버지였지만 그가 이미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쓸쓸했다. 돌아가시기 몇 년 전 아버지는 내가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바라는 바가 없다는 것을 아시고는 말했다. 내가 참 잘 컸구나. 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다.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얼마만한 단련과 정화의 시간이 필요했는지 아버지는 모를 터였다. 냉철하게 말하자면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해결하고 넘어서야 할 문제이기도 했지만 아버지는 그저 당신에게 바라는 바가 없다는 것 하나만은 인상 깊게 받아들이며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되기는 했다. 그리고 깊이 안도하는 마음을 굳이 감출하지 않았다. 바라는 바가 뜻하는 것은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에게 중요한 문제였다. 아버지처럼 부를 축적한 분이 생애 마지막에 이르면 유산이니 뭐니 하는 문제로 집안이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듣기는 처음이었다. 참으로 아버지다운 평가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한바탕 웃고 말았다. 그날에야 비로소 나는 어떤 가치나 구속에 얽힌 바 없이 한 사람의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어른의 기준을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미 내게 모든 것이 주어졌음을 아는가로 따진다면 말이다. 아버지는 한 푼의 유산도 주지 않은 대신 빚을 남기지도 않았다. 그 사실만으로도 나는 감사했다. 그리하여 제로 포인트에서 삶은 오롯이 내 것이 되었다. 아버지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수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죽음 너머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했다. 이 사실이야말로 아버지가 내게 남긴 진정한 유산이 아닐까 생각하곤 한다. 진정한 불안, 죽음이 뺏어갈 수 없는 것들을 이루는 말이다. 타인에게 베푼 친절, 관대함, 나눔, 용서, 배려. 내가 티베트를 그처럼 좋아하고 그들의 운명에 아파했던 것도 진정한 성공과 부가 무엇인지 아는 문화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티베트 땅에서 벌어진 사유에 항해하는 지배와 찻집에서 발견한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이 둘 사이에는 간극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광장에 있던 물실에 등 우리는 늘 어떤 실체와 마주해야 한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향해 노라고 외치는 그 시간에 나의 내면에서 아버지와 맞서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위안으로 다가왔다. 구제포의 수도원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걸려 있었다고 한다. 아버지와 불편한 관계가 남아있다면 돌아가라. 구제포는 서양 인으로는 처음으로 동양의 종교와 신비에 관심을 가지고 동양을 순례한 20세기의 대표적인 영적 서성이다. 이런저런 현실에 상처받은 끝에 치유를 원해 수도원에 갔던 사람들은 어리둥절해 했다. 진리를 구하는 것과 아버지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구제포는 상관이 있다고 봤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만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를 구하든 한미 집회를 열든 모든 것은 거기에서 시작된다. 전 인류를 사랑할 수는 있어도 자신의 부모와 평화롭게 지내는 데는 서투를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돌아보면 나도 그랬다. 지금도 가끔 아버지가 그립다. 그는 내가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갈구했던 첫 남자이자 마음껏 미워해도 좋을 자유를 준 최초의 존재였다. 때때로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의존해야 할 만큼 약한 존재였다면 어땠을까 상상해보곤 한다. 세상에 많은 자식들이 이와는 반대의 상상을 한다는 걸 알고 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되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려 애쓰며 나아갈 뿐이다. 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좋더라. 가수 H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방송에 출연할 때 팀이나 그룹으로 참석하는 가수들이 부러웠어요. 자신은 솔로 가수라 가끔 혼자서 무대를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거나 외롭게 다가올 때가 있다는 얘기였다. 동료들과 함께 있으면 초점을 누구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리만 솔로 가수는 혼자 그 짐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고. 어느 날 무대 밖에서 자신의 순수를 기다리는 동안 손에 쥔 마이크를 친구 삼아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단다. 너 긴장하고 있니? 괜찮아. 평소 하던 대로 하면 돼. 우리 잘해낼 수 있을 거야. 마이크에게 힘내라고 격려했지만 사실 자신에게 들려주고픈 얘기를 한 거였다. 더디에 앞에 출연한 팀의 순서가 끝나고 그의 자리가 됐다. 마이크와 보는 시간 덕택에 눈부시게 쏟아지는 조명 속으로 여유있게 걸어나갈 수 있었단다. 그런데 녹화에 들어가기 직전 뜻밖의 상황이 발생하기만 했다. 제작진이 갑자기 3분 마이크로 바꾸라고 한 것이다. 그때 참 난감했어요. 이 마이크랑 얘기 다 해놨는데 3분 마이크한테 다시 얘기해야 하나 싶어서. 그의 너스레의 라디오 스튜디오에는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나도 웃었다. 평소 남자다워 보이는 모습의 이면에 저렇듯 여리고 귀여운 면이 있었나 싶었다. 카메라 앞에 수없이 서봤을 방송인이나 민간인이나 세상 사는 모습은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공감의 웃음이기도 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 유난히 힘이 빠지고 외로운 날 스스로에게 말을 건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몹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고 있었다. 마치 불완전하고 장애물 투성이인 인생을 상징이라도 하듯
언덕길은 높고 바람은 거셌다. 제 풀에 무릎이 꺾일 것 같던 순간 나는 한 손을 옆으로 뻗어 보이지 않는 손을 거물쥐었다. 그리고 내 입이 힘 빠진 친구와 나란히 걷기라도 하듯이 말을 걸었다. 힘들지? 이 길이 원래 좀 오르기 힘들어. 기운내. 조금만 더 가면 돼. 오늘 어찌 시들시들하네? 무슨 일 있어? 그래, 별일 없어도 그런 날이 있지. 허허벌판에 홀로 서 있는 것 같고 심장이 유난히 쿵쾅거리고 머리에 열도 나는 것 같은 날이. 하지만 알잖아. 그런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거. 그러니 힘내. 난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일 때도 참 좋더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 같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며 계속 보이지 않는 친구의 손을 꼭 쥐었다. 그러는 사이에 언덕길의 가장 힘든 부분까지 올라와 있었다. 그리고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눅눅했던 마음의 방에 잘 마른 공기가 불어오는 것 같던 상쾌함을. 가라앉아있던 마음이 조금씩 기운을 차리는 기척까지도. 어쩔 수 없어 같이 지내는 불편한 동거인이 아니라 나 자신과 진정으로 친구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언덕 끝에 도착했을 때는 언덕 밑에서 허우적대던 나 자신과는 사뭇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어느 쪽이든 내 모습인 것은 분명하지만 언덕 이쪽에 내가 진정한 나 자신에 더 가깝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대로 오래 혼자해도 괜찮을 것 같았다. 누구나 뭔가 마음이 잦아들며 불안정해지는 때가 있다. 어떤 일은 욕실에서 거울을 들여다보며 어떤 일은 혼자 운전하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 그러면서 세상을 견딜 영혼의 힘을 충전한다. 문밖만 나서는 세상인 길을 걷게 만드는 일들이 사방에 널려있다.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엔 버거운 일들이 경사진 길에 쏟아진 드럼통처럼 무리지어 굴러오기도 한다. 혼자 나직하게 엎주리는 일, 그것은 가장 낮은 목소리의 소통이자 스스로에게 보이는 응원이다. 혼자 말을 하다 보면 평소에 꾹꾹 눌려둔 무의식이 올라오기도 한다. 엎주림을 통해 숨어있던 내 모습을 발견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가장 낮은 목소리로 자신과 나누는 이 소통 덕분에 때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어려운 문제를 안겨주는 세상과 맞설 용기를 낸다는 것이다.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오는 순간 세상과 누구의 조언보다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도 바로 자신과 나누는 대화이다. 젊거나 나이 들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모든 이들이 한결같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다. 내가 당신을 어루만져 줄게요. 당신을 이해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이렇듯 단순하고 또 단순하다는 사실에 나는 가끔 놀라곤 한다. 사람들 마음이 그럴진데 나 자신이라고 다를까. 때로는 옆으로 손을 내밀어 또 다른 나의 손을 잡고 속삭일 일이다. 내가 늘 어루만져 줄게. 내 곁엔 내가 있어. 나는 지금도 그날 언덕길을 오는 동안 손에 핫팩을 붙인 것처럼 점점 따끈해지던 온기를 잊지 못한다. 사소하지만 눈부셨던 순간들에 대하여 춤추고 싶었던 순간을 기억한다. 가령 인도에서 사흘 밤낮을 기차를 타고 가다 지평선에서 붉게 달궈진 동전 같은 애가 떠오르는 것을 봤을 때가 그랬다. 새벽에 가까운 이른 아침 인사동 거리 널 어스름너기나 밤 풍경만 익숙하던 인사동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인적건 긴 거리 저교 너림 내 몸을 채우고 있는 새속의 찌꺼기들이 모두 걸러지고 투명한 피톨이 힘차게 돌던 그 아침 나도 모르게 스텝을 밟고 있었다. 날짜도 기억한다. 12월 23일이었다. 서울 지하철 요선 당산역에서 한강변을 향해 걷던 날 보도블루에 태오르는 햇살이 바지가랑이에 튀었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끝끝내 어느 곳에도 당도하지 못한 해도 괜찮을 평화가 그곳에 있었다. 온몸이 심장이 되어 들썩이던 4월 28일 한낮 쫄깃한 반죽에 팥절 덤뿍 넣어 굽는 붕어빵 자판을 발견했을 때 내가 전화를 거는 순간 상대도 내 번호를 눌려서 서로 통화 중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그래서 한동안 통화를 못할 때 좋아하는 하와이의 전시회를 본 뒤에 미술관 밖으로 첫 걸음을 뗄 때
바지 줍는 동네 할머니의 리아카에 세워놓은 쇼핑백을 가만히 얹어두고 올 때 한 남자가 자신을 트럭 운전사라고 밝히며 어떻게 하면 티베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느냐고 물어볼 때 그 통화를 하는 전화기 너머로 쉼쉼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에 마음이 먹먹해질 때 자주 들었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칭찬하지 않을 수 없어 상대의 장점을 말해주자. 그렇게 말해준 건 너가 처음이야 라고 얘기할 때 그래서 어떤 이의 아름다움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알아본 행운에 감사할 때 춤추고 싶었다. 춤추고 싶었던 순간마다 나는 죽음 너머에서 후회 없는 한 생을 맛보았다. 굳이 여행을 떠나야만 알 수 있는 건 아니다. 옛날 페르시아의 한 왕자가 살았다. 진리의 성배를 찾아 어딘가로 떠나고 싶어 몸살을 앓는 왕자에게 어느 날 부왕의 언맹이 떨어졌다. 왕궁 정원에 5세 깃들의 신기한 새가 사는데 이 새가 지새기는 소리를 잘 듣고 그 뜻을 알아내라는 것이었다. 그걸 알아차리면 실컷 여행을 떠나도 좋다는 조건이 붙었다. 왕자는 날마다 정원에 나가 새의 지지음을 들었다. 첫날은 거저 새소리에 불과했다. 왕자가 더더욱 길을 쫑긋 세워 열중하는 동안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갔다. 드디어 어느 여름 아침 새가 다음과 같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가라 가라 저 너머로 가라. 왕자는 신이 나서 부왕에 달려가 새의 말을 전했고 부왕은 잠깐 생각이 잠기는 눈치들이 여행을 허락했다. 왕자는 페르시아를 떠나 여러 제국의 아름다운 문명지와 이후의 친구들을 접했다. 모닥불에 솥을 걸어 음식을 해먹고 민가를 만나지 못하는 들판에 임시 천막을 치고 잠들었으며 말이 병들을 쓸 때는 한기의 사막을 오래 걷기도 했다. 길 위에서는 인생의 모든 순간이라는 흘러가게 마련이며 오직 더운 가슴으로 사랑한 순간만이 의미를 지님을 깨달았다. 때로는 정든 말을 떠나는 게 가슴 아파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3년이 지나 왕자가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부왕은 정원에 나가 다시 한번 새소리를 들어보라고 했다. 왕자의 양쪽이 달팽이가는 오랜 여행으로도 섬세하게 열려 있었다. 그는 비로소 3년 전에 듣지 못한 새소리의 나머지 부분을 알아들었다. 가라 가라 저 너머로 가라. 돌아와서 본 장미는 그때의 그 장미이니 그제 왕자는 새소리를 듣기 위해 서있던 자리에 피어있는 장미를 보았다. 그것을 있는 그들 위에 붉고 숨겨난 한 송이 장미였다. 길 위에서 수많은 장미를 보았지만 그 장미와 왕궁 정원의 장미는 다르지 않았다. 페르시아 왕궁의 신비한 새는 아니지만 내게도 그런 새가 한 마리 있다. 주인공은 바로 속적새, 관악산, 복한산 같은 큼직한 산주기를 따라다니며 집을 얻어 사는 덕택에 봄밤이면 소쩍소쩍 우는 소리를 늘 배경을 삼아 들을 수 있었다. 해마다 소쩍새가 돌아와 길을 간지르는 밤이면 나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다. 눈도 코도 혀끝도 손끝도 아닌 기가 기억하고 반응하는 추억이란 얼마나 가득한지. 20대 초반의 어느 여름밤에도 나는 소쩍새 소리를 듣고 있었다. 자려고 누웠는데 도무지 잠은 오지 않고 정확한 간격으로 소쩍새 소리가 귀로 고여 들었다. 그해 여름, 나는 여름처럼 젊었으며 무엇인가 되고 싶어서 온몸이 어스러지도록 자신의 한계를 넘고 싶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 밤에 소쩍새 소리가 있었다. 소쩍새 소리가 강물처럼 방 창문을 흘러넘어와 나를 흔들었다. 그때 나는 페르시아 서라속 왕자처럼 소쩍새 소리를 가라 가라 저 너머로 가라로 들었을까. 정신을 차려보니 어느 순간 가방 하나를 등에 지고 국도 위에 서 있었다. 당장 어딘가로 떠나야 될 만큼 내 정신은 갈급했던가 보다. 가로등 불빛을 받아 나무들이 눈부시게 빛났고 우물물에 가라앉은 돌멩이처럼 소쩍새 소리가 고요히 흘러내렸다. 방 깊은 국도에는 자동차 하나 지나가지 않았다. 마을은 순한 짐승처럼 잠들어 있었다. 밤이 품어 안은 세계는 둥그렇다. 그곳에는 날카로운 열정으로 서 있는 것은 단 한 사람, 나 하나밖에 없었다. 차가 오지 않았으였을까? 소쩍새 소리가 침묵보다 더 적막해서였을까?
먼 들판 것으로 새벽빛이 피어오를 때 나는 조금 울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젊음이 힘겨우기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는 그 지방 국도 너머 어딘가에 있으리라 믿었기에 외로웠는지도 모른다. 그 밤으로부터 수년 뒤 나는 배낭을 짊어지고 히말라야의 여러 나라들을 다녔다. 평생 잊을 수 없는 풍경과 친구들도 많이 만났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지금 다시 속적새 소리를 듣는다. 페르시아 설화에 따르면 이제는 20대 초반에 듣던 속적새 소리의 뒷부분을 알아들을 차례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만의 심장에서 울리는 소리를 따라 길을 떠난다. 그러나 진정 성숙한 여행자는 돌아와서 자기 발밑에 장의 한 송이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보다 멋진 사람은 굳이 떠나지 않고도 일상의 소중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여행자이다. 혹여 장미가 아니라 페랭이 꽃이 난 작은 들풀인들 어떤가.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발밑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일이다. 나의 봄밤은 소쩍새가 있어 아름답고 소쩍새 소리는 이 평범한 진리를 잊지 않도록 밤마다 울려주는 훌륭한 길보시여서 정겹다. 삶이란 이토록 심플한 것. 내 마음의 박동을 빠르게 끄는 말들을 가만히 입에 머금어본다. 섬, 안개, 책, 여권, 석양, 당신, 나무의 생장점, 필멸, 아이, 눈빛, 모자, 아무리 모자도 들어간다. 몇 년 전 여름 나는 모자를 하나 샀더랬다. 그의 여름, 나는 여름 휴가는 고수하고 어느 곳에 닿아야 더 찬란하게 바닥에 닿을지 가늠조차 못하는 마음의 무기를 겪고 있었다. 이런 진전이 들이거나 소식이 늦었고 격렬하게 아끼던 것들은 마음이 달려갔던 딱 그 속도만큼 나를 치받고 사라졌다. 세상은 온통 휴가, 여행, 산과 바다 같은 단어들로 들떠 있었다. 단옥스러운 대비였다. 또 한 번의 여름이 그렇게 정나 싶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하철역 상가를 지나다 문득 나도 모르게 진열대의 모자에 눈길이 닿았다. 베이지색 천에 갈색 테두리를 두른 책넓은 모자. 분명 산이나 바다에서 써야 어울릴 여행용 모자였다. 여름이 거의 다 기울어 갈 점이라 인기 있는 색은 다 팔리고 딱 한 색상만 남아있었다. 나는 값을 물은 뒤 지체 없이 지갑을 열어 셈을 지르고 모자를 품에 안았다. 마치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안듯 귀하게 그의 이름을 받아들였다. 모자를 사서 집으로 금방 들어가기는 서운해서 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내쳐 걸었다. 쏟아지는 햇살에 온몸을 투과시키면서도 모자를 하는 채 하염없이 걸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모자는 모래에 쓰는 것이라는 평범한 사실을 떠올린 것은 쇼윈드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서였다. 모자의 용도도 잊을 만큼 나는 충만해져 있었다. 때로 삶이란 이처럼 간단한 것이었다. 새 모자를 조심스레 머리에 써봤다. 모자는 정수리에 쏟아지던 따가운 팔을 하순의 빛을 가뿐하게 튕겨냈다.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밝고 맑은 것들의 반대편에 있는 어둡고 무거운 것들이 치석처럼 부드럽게 녹아 차양 아래로 떨어져 내리던 그 상쾌함이 모자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 먼 여행에서 돌아온 듯 기분 좋게 감겨들던 피로감과 만족감도. 그 모자는 옷장 안에 가만히 들어앉아 있다가 가끔 근교산에 오를 때 제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올 봄 드디어 모자는 모자에 어울리는 활약을 펼쳤다. 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모두 가로친 뒤 배낭을 싸서 여행을 떠난 것이다. 제주도에 올레길 또는 한적한 섬에서 바람에 날아갈까봐 꼭 붙잡고 싶었던 것은 비단 모자의 것만은 아니었다. 설렘을 이룰 때 내 삶의 가장 빛나는 한순간도 잃고 마는 것이란 평범한 진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때론 아주 작은 물건 하나 늘 보던 사물에서 낯선 표정만 잘 포착해도 행복이 뒤따른다. 그의 이름, 나를 위로해 주었던 그 모자처럼 나는 아직도 모자를 보면 설렌다.